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중동으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군이요 하마스의 수장 야히야 신와르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와르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주민 살해 납치 테러를 기획한 인물로 이스라엘 군의 1순위 표적이었는데 이렇게 수장이 제거됨에 따라서 가자 전쟁이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이 됩니다. 먼저 이정민 기자 리포트 보시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군 드론이 하마스 대원 은신처로 추적되는 건물 내부를 수색합니다. 하마스 수장 야히야 신와르가 웅크린 채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잠시 뒤 신와르의 시신을 실은 차량이 경찰차 호위를 받으며 질주합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현지 시간 17일 저녁 8시 신와르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כדי לבשר לכם שיחיא סנוואר חוסל. מי שביצע את הטבח הנורא ביותר בתולדות עמנו מאז השואה. 이스라엘군은 전날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상대로 작전을 수행하던 중 테러리스트 3명을 사살했는데 이 가운데 1명이 신와르였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시신의 지문과 치아,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신와르는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을 촉발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의 주범으로 이스라엘군의 1순위 표적이었습니다. יחיא סנוואר סיים את חייו כשהוא מוכה, נרדף, נמלט על נפשו, לא מפקד על הארגון שלו ורק דואג לעצמו. זה מסר ברור לכל האויבים שלנו. 7월 한예에 이어 신와르까지 하마스 수장이 잇따라 제거되면서 가자 전쟁이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하마스의 1인자 신와르가 제거됐다고 밝혀지면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도 새로운 분수령을 맞게 될지 전망인데요. 국제부 이정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신와르 핵심 인물이자 제1 정적 대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인물이었나요? 네, 이 야히야 신와르는 2017년부터 이 하마스 가자지구 지도자를 맡아온 인물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이죠.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른바 알-아크사 홍수 작전을 기획하고 직접 주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민 1,200명이 살해되고 250명이 납치가 됐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신와르에 40만 달러, 우리 돈 약 4억 5천만 원의 현상금을 내거는 등 하마스 제거 대상 1순위에 놓고 그동안 추적해 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신와르를 걸어다니는 죽은 자라고 부르면서 그동안 제거 의지를 공언해왔던 인물입니다. 네, 그런데 가자 지구의 형태를 보면 거미줄 같은 땅굴 등 의식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신와르를 찾게 됐고 제거했는지 여기도 관심이 쏠려요. 네,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도 보셨는데 이제 드론이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한 남성을 발견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6일 가자 지구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 보셨던 것처럼 건물 구석에서 이스라엘군 드론이 하마스 대원을 발견하는 모습이 있었죠. 이 작전에서 하마스 대원 3명이 사살됐는데 이 가운데 1명이 신와르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들은 가자 지구의 건물에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아서 교전을 벌였지만 모두 사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1순위 표적인 신와르를 잡기 위해서 1년 전부터 정말 끈질기게 추적해 왔는데요. 이미 지난 2월에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은신처에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하마스 공격으로 얻어냈던 영상에서 신와르의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이 이 땅굴 속에서 이동하면서 도망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네. 이 영상 등을 통해서 은신처 추적망을 그동안 좁혀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런데 지난 7월에는 이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가 사살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와르가 사살이 되면서 하마스가 이제 앞으로 붕괴가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올해 7월에 하마스 최고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의 정치국장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암살됐는데요. 이후 신와르가 그 자리를 물려받아서 하마스를 지금까지 이끌어오다가 제거가 된 겁니다. 이 수장 2명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하마스 조직 운영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는데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 무장 세력에 이제 인질들을 풀어주고 항복할 때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צה"ל יגיע אל כל אחד
שמנסה לפגוע באזרחי ישראל או בכוחות הביטחון ויבוא איתו חשבון. 네, 가자지구와 별도로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통치해온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PA에게는 이번 하마스 위기가 기회가 될 전망인데요. 이 마흐무드 아바스 수반은 시나르의 사망 직후에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가자지구 전쟁 사실 지난해 10월 초에 시작이 됐습니다.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데 가자지구에서 이제 전쟁을 벌여오기 때문에 가자지구 내 주민들의 그런 인도적인 차원의 도움이라든지 생활이 굉장히 위기가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고 있나요? 전쟁이 끝나는 지금 건가요? 전쟁이 사실 1년 일주일이 더 넘었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 주민들이 이 하마스 폭정에서 벗어날 기회가 왔다면서 이 시나르 제거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에 납치된 이스라엘 인질들이 모두 석방될 때까지는 전쟁을 계속할 거라고 분명하게 천명했습니다. היום הרוע ספג מכה קשה, אבל המשימה שלפנינו עדיין לא הושלמה. למשפחות החטופים היקרות, אני אומר, זהו רגע חשוב במלחמה. 네, 이스라엘은 지금도 레바논, 이란과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당장 종전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스라엘 이제 강경한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시나르 제거 이후에 국제사회 반응은 어떤가요? 네, 지금 국제사회도 이 하마스 1인자 제거로 가자지구 전쟁이 이제 전환을 맞게 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인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다른 지도자들과 만나서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요. 하마스의 모든 인질들을 석방하고 무기를 내려놓으라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의 고통을 끝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마스는 시나르의 사망에도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나르 제거 이후에 가자지구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종전에 대해서도 어떤 소식을 들릴지 좀 더 자세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국제부 이정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이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은 물리력을 조건에 구애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어제 인민군 지휘부를 방문해서 최근 경의 동해선 폭파와 단순히 물리적 폐쇄의 의미를 넘어서 끈질기게 이어져온 서울과의 악연을 잘라버리고 부질없는 동족 의식과 통일이란 비현실적인 인식을 깨끗이 털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또 만일이라는 전제하에 공공력이 사용된다면 동족이 아닌 적국을 향해 합법적 보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검찰이 수사 착수 4년 반 만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면서 크게 반발을 했는데 오늘 이 법사위 국감이 예정돼 있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혐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 4년 6개월 만에 불기소를 결정한 겁니다. 주가 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가 사용된 사실이 있는 만큼 불기소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계좌 운용을 맡기거나 지시에 따라 거래를 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도 김 여사 범죄의 공범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을 예고했습니다. 혹 이재명 대표에게처럼 법정 최고형을 준비하시나 걱정했습니다. 김건희 집단 국선 변호인인 걸 깜빡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특검법에 더해 명태균 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추가 의혹을 포함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벌어질 예정인데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재보궐선거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든 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서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등 3가지 요구를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다만 재보선 결과에 대해선 부족한 부분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금정 등 텃밭 2곳을 사수한 여세를 몰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발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각종 의혹 규명 적극 협조 등 3가지 요구안을 공개적으로 꺼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정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김 여사 의혹이 여권의 최대 리스크란 인식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 제안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거 결과에 대해선 부족한 부분은 국민 뜻을 받아들여 바꿔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초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만남이 예정된 만큼 불필요한 갈등은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친윤계에선 한 대표에 대해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독재를 앞서고 있는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결국은 문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인가. 한 대표 요구가 얼마나 관철될지가 향후 당정 관계의 중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지금 파장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은요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검찰총장 또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시사를 했습니다. 야당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습니다. 헌정농단 검사들을 탄핵하고 특검 국조의 국민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자, 일단 검찰이 이제 수사를 시작한 지 이제 4년 반 만에 김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겁니다. 야당에서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이제 검찰 질질 끌더니 면죄부 수사를 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도 뭐 좀 결론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주가 조작을 통해서 뭐 한 20억 가까운 돈을 챙겼는데 주가 조작을 하는 줄 전혀 몰랐다, 인식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상식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좀 말씀하신 대로 2020년 4월부터 지금 시작된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4년 6개월을 끌었는데 예. 이게 과연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도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한 수사인데 그때 증거가 있었으면 뭔가 결론을 내렸겠죠. 근데 그때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또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증거가 있었다면 벌써 어떤 결론이 내렸을 거 아니겠는가. 예.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뭐 어쩔 수 없는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결론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검찰을 저도 좀 비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그동안 뭐 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검찰, 윤석열 정부 검찰 하지만 뭐 다릅니까 그게? 같은 검찰이죠. 예. 같은 검사들이고. 그런데 이게 무슨 대단히 어려운 수사가 아니잖아요. 네. 뭐 증거 다 있고 뭐 증인 다 있고 어차피 상황 다 알고 있고 결론만 내리면 되는 건데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끌었느냐. 정말 비겁하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눈치 본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로 눈치를 봤다면 다른 데 넘기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네. 수사심의 같은 데 넘겨서 외부인에게서 결론을 그 증거를 제시하고 외부인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에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왜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결론을 내렸느냐. 결국 별거 아닌 수사라면 결론이라면 예. 결국 이것을 키운 것은 검찰이다. 파라리 검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또 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 뭐 이런 것에 대한 보다는 4년 넘게 이 수사를 해오는데 결론을 너무 질질 끌은
검찰을 비판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무혐의 처분을 할 거면 어차피 욕먹을 거면 빨리 처리하지 지금까지 뭐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검찰이 총장과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질질 끌다가 이제서야 결론을 냈다. 이런 예. 측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예. 도대체 왜 4시간 동안 불기소 이유를 검찰이 설명해야 되는 것인가. 네네. 검찰이 대변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모든 걸 다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봐주기 수사를 하고 마치 어떤 정황 증거가 나오면 그 정황 증거는 아마 김건희 여사가 모르고 전화 통화를 했을 거야. 김건희 예. 여사가 직접 계좌를 할 때는 네네. 계좌를 이용할 때는 모르고 계좌로 직접 투자를 했겠지. 누구에게 전화를 했을 때는 모르고 전화를 맡겼어요. 계좌를 맡겼으니까 또 몰랐겠지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너무 노골적으로 봐주기를 했는데요. 예. 이게 수익금만 23억인데 결국에는 몰수 추징이 하나도 안 되죠. 그리고 주범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80몇 억을 수익을 얻었다라고 지금 검찰은 의견서에 제출했었는데 예. 그것도 또 몰수 추징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 누가 주가 조작을 해서 많은 돈을 벌어도 처벌이 안 되면 앞으로 한국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네. 금투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런 주가 조작범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검찰이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나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검찰 측의 의견은 이런 겁니다. 주식의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로 지금 김건희 여사를 봐서 시세 조정하고 뭐 이럴 거 예측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게 답다. 이게 이제 검찰 측의 입장이라는 걸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단 민주당은요, 어제 더 강력해진 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를 한 데 이어서 검찰총장 또 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김 여사에 관련한 이제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예, 검찰 수사에 대해서. 네. 그런데 아마 현 정부 들어와서는 뭐 검사들이 열심히 수사했겠습니까? 대통령 부인인데. 예. 그러나 전 정부에서 아마 열심히 수사했을 겁니다. 예. 당시 대통령의 뜻이 그 집권당 민주당의 뜻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타격을 주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열심히 수사했을 텐데 거기서 결론을 못 내리고 이번에도 결론을 못 내렸다 하는 것은 결론 내리기 어렵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새롭게 또 특검을 도입한다?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에 비해서 굉장히 검사들도 숫자가 제한되고 네. 또 수사 인력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해놓은 수사를 재검토하는 뭐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건데 물론 새로운 어떤 증거를 발견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이고 예. 또 기간도 제한돼 있고요. 근데 뭐 새로운 걸 하기는 어려울 텐데도 계속 이렇게 특검 공세를 하는 것은 이게 현 정부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그 관계가 예. 약한 고리다. 이걸 보고 계속 공세를 취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른바 정치 공세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하는 것은 이제 정치 공세에 불과한 그 배경 설명을 좀 쭉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제 국감장에서도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놓고 여야 간에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이 정무위 국감에서 나온 발언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검찰 역사 치욕의 날입니다. 권오수의 지침을 받았지만 인식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납득이 가시냐고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금융감독원장이 주가 조작 수사에 침묵한다면 금감원의 독립성이나 또는 자율성을 보호하겠다는 최초의 99년의 의지랑은 완전히 다르게 검찰의 금융수사부 정도로 전락하는 검찰에서 인지수사 형태로 지금 진행한 사건이다 보니 증거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잘 실제로 모릅니다. 자, 검사 출신이죠.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해서 김 여사 불기소 관련 질의가 지금 쏟아지면서 금감원에 대한 국감, 뭐 김 여사 국감이 된 상황입니다. 어저께 이 국감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한심한 상황인데요. 실은 금감원장이라든가 또는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시절에 그랬고요. 주가 조작범은 엄격하게 처벌해야 되고 수익은 다 몰수해야 된다 취지로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범죄 수익금을 몰수하지 않으면 예. 주가 조작범들이 그냥 몸으로 때운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수익금 많이 벌고
그러고 나서 개인이 그냥 구속됐다 몇 년 살다 나오면 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 주가 조작범들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야 되는데 예. 바로 검사 출신이었던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 주가 조작범에 대해서 굉장히 엄정했고 이 금감원이라고 하는 부서가 주가 조작 사실을 굉장히 잘 파악해서 수사하고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집중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과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다스는 MB 거다라고 했는데 모두가 다 MB 대통령 게 아니라고 했고 예. 특검에서도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조사하고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다스는 MB 것이 되고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려고 하면 쉽게 봐줄 수 있고요. 모든 걸 다 좋게만 봐버리면 이건 뭐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예.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제 국감에서 이제 금감원 국감인데 국감은 제대로 민생 국감이 안 되고 자꾸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질문 드렸던 거고 지금 오늘 중앙지검 국감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여야의 날선 공방 또 계속될 것이다. 김건희 국감이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른바 3대 요구사항을 제시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어제 최고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 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자, 한동훈 대표 다음 주에 이제 윤 대통령과 독대를 앞둔 상황에서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을 비롯해서 3대 요구 사항을 꺼내 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용산과의 전면전 선언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용산과의 전면전 이건 또 너무 좀 지나친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현재까지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을 봐서는 뭐 태도 변화가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뭐 3대 요구 사항이 꼭 과하냐 아니냐 이런 걸 또 따지면 또 뭐 아마 불쾌할 겁니다,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불쾌할 건데 저는 이 3대 요구 사항 구체적인 걸 떠나서 한동훈 대표 인식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황 인식은 맞다. 아니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지금 모든 국정 현안이 덮이고 있잖아요. 뭐 명태균 씨인가요? 그걸 가지고 시시콜콜 참 시답지 않은 그런 얘기를 가지고서 뭘 한 달째 지금 국정이 계속 표류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이슈가 국정 현안을 다 덮어버리고 있다. 국정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거 인식을 해야죠. 대통령실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불쾌하거나 무슨 뭐 내부 총질이다, 내부 분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김건희 여사가 더 이상 국정의 어떤 그 큰 현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해서 일정한 타협점을 내놔야 되는 거죠. 이걸 무슨 전면전이라 생각하고 또 뭐 불쾌하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김건희 여사 이슈가 더 이상 국정의 현안이 되지 않도록 뭔가 입장을 내놔야 된다. 그것이 만나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의 그런 어떤 뭐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하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에 먼저 어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든 그렇지 않는다면 이건 도대체 국정이 지금 표류하는 데가 언제입니까, 이건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 교수님, 그럼 제가 이렇게 좀 바꿔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그 친윤계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의 요구라든가 이런 게 맞다라고 치더라도 이걸 왜 공개적으로 하느냐. 좀 독대해서 해도 되고 개인적으로 다른 라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왜 언론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느냐. 이 부분 지적하면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저도 지난번에 아마 그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같은 얘기라도 왜 불쾌하게 하느냐. 같은 옳은 얘기라도 정말 뭐 여러 가지 좋은 어떤 태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렇게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글쎄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정치를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기존의 어떤 이른바 정치 문법과 다른 뭐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혹시라도 지금 뭐 저 윤 대통령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한 대표고
한 대표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도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물밑에서 조율해서 그걸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려면 안 된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건대 뭐 그런 판단한 것은 아닐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이제 밖에서 봤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요구안이 공개가 된 상황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독대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수용할 수는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수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세요. 독대는 뭐 굉장히 파국으로 끝날 것 같고요. 긴장 관계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외 활동 중단 문제도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런데 인적 쇄신 같은 경우는 일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일어나는 의혹들에 대한 해명인데 도이치모터스 의혹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별것도 아닌 정도로 치부될 정도로 명태균 사건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져요. 윤석열 후보에게 매일같이 보고하러 가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왜곡하거나 조작하고 그 여론조사 비용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서 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걸 뭐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이 냈다라고 하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핵폭탄급이거든요.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그 부인도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이게 공천과 관련돼 있고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뭐 잘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특검이 된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크나큰 핵폭탄급 위력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에 얘기해서 요구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일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인적 쇄신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나머지를 안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것만 받아들여서는 한동훈 대표가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아마 독대장을 박차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밖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 당정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아마 이승훈 변호사 얘기는 박차고 나오길 바라는 것 같기도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이 만났을 때 만나면 일정한 타협안을 내놔야죠. 지금 이대로 가면 결국 여당 모든 여당도 마찬가지고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공멸하는 그런 관계를 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 당시 여당과 대통령이 충돌하면서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결국 그것이 탄핵으로 갔고 여당 의원까지 찬성을 하면서 이런 공멸을 봤잖아요. 역사에서. 멀지 않은 역사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그러니까 이것을 뭐 불쾌하다, 뭐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을 게 아니라 왜 한 대표가 저런 말을 하는가, 할 수밖에 없는가. 지금 선거를 치르면서 그 여론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론을.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이걸 고언이라고 생각해야지 이걸 불쾌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일정한 타협책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결국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이 아니니까 주위에서의 조언을 듣거나 저희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받아들여서 일정한 타협책을 내놔야지 그것이 결국 강대강 부딪히는 관계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이승훈 변호사님께서 여론조사 얘기도 해주셨고 그렇다면 그 박정훈 의원이 명태균 방지법 이거 발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조금 쇄신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면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의 쇄신 카드일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든가 전체 정치권의 쇄신 카드라고 보여집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국민들은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다른 여론조사보다 확 튀지? 그리고 어떤 후보가 어떻게 갑자기 잘 나왔지? 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의심을 갖게 되는데 이 의심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회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잘못된 여론 조작을 한 업체에 대해서 업장을 폐쇄하거나 다시 못하게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또 이런 행태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 여야를 막론하고 명태균 방지법은 꼭 실행되어야 되고요. 여론 조작으로 인해서 굉장히 1등이 날 수 있는 후보가 2등이 되고 3등이 되는 것들은 꼭 막아야 되고 그래서 뭐 이 경우는 여야가 막론하고 입법화도 하고 검찰 수사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재보선에서 호남 사수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가요, 국민 선택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 대표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여당 강세 지역은 여당 강세가 그대로 나타났는데 우리 한동훈 대표님께도 승리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또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정책 펼쳐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이 이제 텃밭인 호남은 사수를 했지만요, 금정에서 22%포인트의 큰 격차로 패배했습니다. 아까 이제 여론조사 얘기했는데 자체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앞선 걸로 나와 있는데 열어보니까 지금 상황이 확 바뀐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금정 결과와 그 여론조사 관계에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건 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보궐선거 다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 지역의 특수성도 있는 것이고요. 네네네.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혹시나 이런 데서 숙제를 좀 발견해야 할 필요 있다면 여야가 뭐 텃밭을 지키긴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정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상황인 거죠. 현재 야당이나 일부 여론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현 정부를 향한 불만이 높은 상황이고 여론 좋지 않은데 왜 이렇게 큰 격차가 나왔을까 하는 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총선에서도 부산은 상당히 좀 여당이 선전한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당으로서는 뭐 전재수건 하나만 당선된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번 같이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지난 총선 때 금정에서 여야 대표, 여야 후보 득표율 격차가 13%포인트였는데 이번에는 22%포인트로 오히려 더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저는 이것을 여당도 좀 불만이 있지만 여당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만 야당도 불신한다. 믿을 수 없다. 지금과 같은 민주당 체제에서 이런 거대 야당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오직 그냥 정치 공세만 벌이고 있고 정말 뭐 의료 대란 문제라든지 뭐 현재 여러 가지 그 민생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바 없고 오직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 비난만 하고 있는 그런 야당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여론을 보여준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회유 의혹 주장을 반박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키고 싶고.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께서 이제 그 뭐 다 검찰에서 회유를 해서 증언들이 바뀐 거다 이런 주장 계속 하고 계신. 뭐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사준다고 진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이 전 부지사는요,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 회유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는데 김 전 회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오히려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뱀에 비유하기도 했다고 이제 증언하기도 한 건데 양측 입장은 어떻게 생각 보십니까? 뭐 저는 그렇습니다. 뭐 연어를 사줬다, 짜장면을 사줬다, 뭐 이런 거 사줬다고 진술을 번복하겠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김성태 씨가 나와 있고 김성태 관련 공범들이 다 밖에 불구속 상태거나 집행유예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면 누구에게 누구에게 좋은 진술을 해줘야지 김성태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주가 조작 범행이라든가 이런 것 의혹을 숨기기 위해서 또 자신의 횡령 배임 액수를 줄이기 위해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 그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불리한 진술을 왜곡되게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짜장면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김성태가 진실을 말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조작되게 또는 왜곡되게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은 결국 법원 재판에 의해서 가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성태 어제 발언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진짜 맞죠. 무슨 뭘 사준다고 그것 때문에 뭐 증언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검찰 수사 도중에 점심이 되면 저녁이 되면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공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고 증언을 아무리 누구에게 불리한 증언, 유리한 증언 하더라도 중요한 건 그 증언이 객관적 증거라든지 다른 정황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의 증언이라든지 이것과 부합해야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법원에서 판단한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어떤 사람의 증언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을 진실로 받으는 절대 없습니다. 객관적 증언과 부합하느냐? 아니면 뭐 배척하는 것이고 부합해야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자꾸 뭐 회유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 증언이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다. 이런 걸 자인하는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가 됐습니다. 비와 함께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이번 주말 서울은요, 최저 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가고 강원도 산간 지역엔 눈까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종대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재민 기자, 비는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하나요? 네, 서울 도심엔 아직까지 비가 내리지 않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하늘이 흐린 데다 바람도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전 10시부터 서울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인데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 지역엔 최대 6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과 동해안엔 최대 100mm, 남부 지역엔 최대 80mm가 내리는 등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일부 지역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비와 함께 기온도 떨어집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 강원 산간지방에 내리는 비가 눈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모레는 서울 최저 기온이 9도까지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며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면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 있다며 출퇴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압수한 금품을 빼돌리는 경찰관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도둑을 잡는 경찰이 도둑이 돼버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잇따르는 경찰의 비위 사실에 시스템 허점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이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 A모 경사는 2년 전 검사가 가져오라 했다며 허위로 환부 지시를 꾸며낸 뒤 압수물 창고에서 현금을 빼냈습니다. 자신이 수사한 전화금융 사기에서 압수한 돈이었는데 금액이 억대에 달한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최근 들킬 것을 염려해 돌려놓으려던 과정에 범행이 발각됐고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어 불과 이틀 만에 경찰관 압수물 횡령 사건이 또다시 드러난 겁니다. 지난 14일 체포된 강남서 정모 경사는 불법 도박 사건 압수 현금 3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정모 경사는 다름 아닌 압수물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빼돌린 돈 어디에 사용했나요? 범행 적발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까? 압수물 관리 시스템의 허점과 경찰관들의 비위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경찰 내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일주일간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 증거물 관리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이 수상 이후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젠 한국 문학계의 새 역사를 쓴 거장이 됐지만 앞으로도 글 쓰는 데 집중해 책으로 독자들과 만나고 싶다는 담담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장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올라선 한강 작가. 일주일간의 두문불출을 벗어난 첫 공개 석상에서 한 작가는 노벨상 수상 당시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수상 통보를 막 받았을 때에는 사실 현실감이 들지는 않아서 그토록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던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일상이 그리 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개하려 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저는 제가 쓰는 글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쓰고 싶은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많이 맴돈다며 남은 작가 인생에 대한 담담한 다짐의 말을 전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쓰고 싶은 소설을 마음속에서 굴리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6년 동안은 지금 마음속에서 굴리고 있는 책 3권을 쓰는 일에 몰두하고 싶습니다. 혼이정재단의 혁신상을 받는 자리에서 작가 인생의 향후 계획을 밝힌 한강 작가는 이제 노벨문학상 수락 연설문 작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0일 스웨덴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감 잠깐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벨위원회에서 수상 통보를 막 받았을 때에는 사실 현실감이 들지는 않아서 그저 침착하게 차분히 대화를 나누려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언론 보도까지 확인하자 그때야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이후 제 개인적 삶의 고요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렇게 세심하게 살펴주신 마음들에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일상이 이전과 그리 달라지지 않기를 저는 믿고 바랍니다. 자, 들으신 대로 이제 한강 작가가 어제 국내 한 재단의 수상자로 참석을 해서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 소회를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노벨상을 시상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또 인생에 깨지기 쉬운 그런 것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 표현을 했는데 어제 그 포니 정상 혁신상을 받는 한마디 한마디가 시적인 산문이었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수상 당일 그러니까 지난주 이 시간이었죠. 10월 10일 날 저녁 8시에 전화를 받고 했을 때의 소감 정말 믿기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아들과 식사하고 했었던 그때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도 정말 자기 일처럼 따뜻하게 축하해주는 어떤 독자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말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어떤 소회도 나는 뭐 천상 작가니까 소설로서 세상과 소통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다가오는 내년 상반기에 소설을 지금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얘기했는데 뭐 기존의 작품뿐만 아니고 노벨상 수상 이후에도 어떤 작품이 올지 기대가 되는 그런 수상 소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도 뭐 들으셨지만 한강 작가 자신의 일상이 이전과 그리 달라지지 않기를 믿고 있다. 이렇게 소감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수상 소감을 좀 전하면서 사소하지만 자신의 일상에 좀 공개를 하기도 했어요.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작품을 냈을까 이런 것도 있지만 한강이라는 작가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쓰면서 자신의 일상생활은 어떨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어제 그 얘기를 굉장히 진실되게 말을 해줬는데 술을 못 마신다고 했고요. 또 커피도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까지 끊을 정도면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냐 했는데 작품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고요. 무슨 재미로 사느냐. 술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먹으면 내 주변 사람들과 가족과 얘기하고 그리고 다음 작품을 생각하고 뭔가가 상상이 됐을 때 그걸 적고 그리고 조금 써보고 또 이거 아닌 것 같아 지우고 이러면서 굉장히 고요한 삶. 그러니까 작품 활동에 굉장히 매진한 삶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이게 좀 고통스럽지만 또 이 결과물이 나왔을 때 굉장히 쾌감을 느끼고 기뻐하는 듯한 한강 작가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강 작가 어제 차기 작가 앞으로의 작품 활동에 대해서도 직접 전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1993년 1월에 첫 소설을 발표했으니 올해는 그렇게 글을 써온 지 꼭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약 한 달 뒤에 저는 만 54세가 됩니다. 통설에 따라 작가들의 황금기가 보통 50세에서 60세라고 가정한다면 6년이 남은 세입니다. 일단 앞으로 6년 동안은 지금 마음속에서 굴리고 있는 책 3권을 쓰는 일에 몰두하고 싶습니다. 자, 오디오가 이제 깨끗하지는 않은데요. 이제 들으신 대로 이제 한강 작가 앞으로 6년간 책 3권을 쓰는 일에 몰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 신간 나온다는 얘기인데 기대가 큰 사람이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우리가 3부작 트릴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겨울 3부작이라고 하는데 겨울 1부작, 2부작이 이미 나왔고 마지막 3부작의 종지부를 찍는 작품이 내일 상반기에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2015년 같은 경우에 황순원 문학상으로서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김유정 문학상으로 작별, 앞으로 얼마 전에 얘기했던 작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별개의 작품입니다. 그 같은 경우에는
겨울 벤치에서 여성이 잠들다가 깨어나 보니까 이 눈사람이 됐던 네. 그런 얘기 되는 건데 그런 어떤 겨울 1, 2부작에 이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겨울 3부작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특히 한강 소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3부작 종지부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54세 학번으로 89학번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작가의 최전성기가 이제 50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본인의 60살까지 남은 게 한 6년 그리고 앞으로 2년에 한 권 정도 해서 3권의 책을 쓴다고 하는데 사실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 중에 노벨상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후에는 그렇게 좋지 못한 작품을 써낸 작가들도 적지 않았는데 오히려 지금 한강 작가 같은 경우에는 50대 초반이다 보니까 지금 노벨상 수상 이후에도 좋은 작품이 기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갖는 것 같습니다. 네, 한강 작가의 책이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이후에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서점가에서도 뭐 품절 대란까지 있고 뭐 엿새 만에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하고요. 이게 듣기에는 정말 뭐 꿈의 숫자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많이 팔린 건가요? 그러니까요, 뭐 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 이게 100만 부를 팔릴 때까지 1년이 더 걸렸어요. 근데 6일 만에 103만 부가 팔렸다기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자책도 7만 부가 팔렸기 때문에 총 110만 부가 팔렸는데요. 이 말을 들으니까 도대체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쇄가 한 15% 정도 받는다는 거니까요.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고요. 출판업계라든가 작가들도 간만에 어떤 우리 국민들이 종이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강 작가에 대한 뭐 기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연예 기획사의 한 매니저가요.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서 연예인들의 연락처를 무단으로 유출한 사건 발생했습니다. 전화보고 수천 개가 넘게 뭐 대부업체에 넘겨졌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도 이 사실관계가 명확히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연예인의 전화번호 어떻게 담보로 맡기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돈을 빌리지? 그렇죠. 그런데 아마도 이게 많은 금액을 빌린 게 아니라 굉장히 소액을 빌린 것 같아요. 40개 대부업체에서 소액을 빌렸기 때문에 대부업체에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뭐 유명한 연예 기획사의 어떤 직원이고 이렇게 연예인 전화번호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대출 좀 해달라고 해서 아마 그 말에 현혹돼서 빌려주지 않았나 싶고요. 이렇게 자신의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넘기면서까지 이렇게 대출을 받았을까? 참 이분 좀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지금 회사를 그만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최근까지도 이 불법 대부업체가 기획사 직원들에게 협박 문자와 전화를 해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연예인들과 직원들이 모두 지금 전화번호를 바꿔야 하는 것인지 추가 피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전화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업체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을 가능한 법률에 따르면은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관계인, 가족이라든가 직장 사람들한테 전화나 이런 것으로 연락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외에 실질적으로 집을 찾아간다든가 아니면은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에는 5년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피해자들이 전화를 바꾸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법 대부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바꿔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휴대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활하는데 필수품이기 때문에 접근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적인 채권 추심에 대해서 경정을 올려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정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미국 라스베이거스 레드락 캐니언 위로 혜성이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지난주부터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혜성 하나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포착된 아름다운 모습들 함께 만나보시죠. 이 혜성의 이름은 쯔진산 아틀라스 혜성인데요.
지난해 1월 중국 쯔진산 천문대가 처음 발견했고 남아공 서덜랜드 천문대의 아틀라스 프로그램에서 다시 확인돼서 이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올해 지구에서 관측된 해성 중에 가장 밝은 해성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은데요. 그런데 이 해성의 공전 주기가 무려 8만 년이라고요. 네, 쯔진산 아틀라스 해성은 지금 보고 나면 8만 년 뒤에나 다시 지구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반대로 계산해보면 마지막으로 해성이 왔던 시기가 네안데르탈인이 존재했던 때인데요. 지난 12일 지구와 가장 가까운 지점을 통과했던 이 해성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달 중에 일몰 이후 서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한 줄기 빛이 밤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 정말 인상적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비구름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면서 서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점차 낮으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오늘 오후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 경남 남해안에는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최대 120mm 이상,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 최대 100mm 이상, 그 밖 중부지방에 20에서 60, 많게는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는데요. 서울이 19도, 대전과 대구 22도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서 저는 뉴스퍼레이드를 오늘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황병준 앵커와 유지연 앵커가 함께 새롭게 뉴스퍼레이드를 이끌어갑니다. 많은 감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말 뉴스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뉴스퍼레이드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